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오호, 박경익 뉴스. 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네. 우리 박경익 아나운서는 새해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나요? 새해 바라는 거요. 글쎄요. 그냥 저는 항상 그냥 건강한 거. 그래, 그게 최고지. 몸이 건강해야 네. 뭐든 그냥 긍정적으로 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창 건강할 때 아닙니까? 그래도 네. 요즘에 좀 막 감기 같은 거 한번 들어도 잘 안 낫더라고요. 한 해 한 해 네. 느낌이 달라지는구나 이제. 네. 그래서 컨디션 관리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방송하는 사람들은 컨디션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건강. 그래서 정신력이 제일 중요하지 막 이랬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신력도 한계가 좀 있어요. 있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올해 뭐 목표하고 계신 거 뭐 있으세요? 전 좀 사랑하자 나를. 나를 사랑하자. 네, 작년에 네. 제가 저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네. 작년에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요? 예. 그래서 저를 되게 못마땅해 한 적이 많았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올해는 날 좀 더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자꾸 못마땅해 하는 게 좀 됐거든요. 그래서 왜 아. 그러지? 왜 못마땅해 하지? 근데 그건 그럼 나를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올해는 조금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좀 높이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쑥스럽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자, 서로의 목표 잘 이루길 바라면서 네. 우리 박경익 뉴스는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1월 1일부터도 또 여전히 음. 이제 세간의 소식들 전해드릴 건데요. 더 좋은 알찬 소식들 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면 네. 1월 1일 첫 번째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올해부터 네. 육아휴직 쓰면 월 최대 250만 원. 초등생 부모도 단축 근무. 네. 2025년 새해엔 다양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을 쓸 때 받는 급여가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네. 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고 6달 뒤에 받던 급여의 25%도 휴직 기간 중에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먼저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월 최대 15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네. 1년 휴직 때 최대 1,8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 근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1개월에서 3개월엔 최대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엔 200만 원, 7개월 이후엔 1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연간으로 따지면요 최대 2,310만 원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또 육아휴직 사용 뒤에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 작년에는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데 이 주는 급여 한도도 45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5,92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작년까지만 해도 출산휴가 뒤에 육아휴직을 또 붙여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좀 회사 눈치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근데 올해부터는 출산휴가 때도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를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주가 가타부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그냥 자신이 신청한 때에 육아휴직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네.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육아휴직 기간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제도는 법적 효력이 이제 올해 2월 23일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때부터 적용된다는 네.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부모가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또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됐고, 급여도 인상됐고, 그리고 기간도 기간도 늘어났고, 함께 쓸 때도 좀 덜 눈치 보게 되고, 네. 예, 정말 좋네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 그래도 일찍 결혼한 친구는 이미 이제 아이가 있는 친구가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회사 계속 다니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 육아휴직을 써도 문제인 게 급여가 복직을 해야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는 되면 진짜 육아휴직 기간에 준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회사마다 같아요. 이렇게 차이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점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건 네, 진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네, 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많이 개선되긴 했거든요, 진짜. 네, 육아휴직이 있어도 네, 제가 뭐 출산하고 이럴 때는 딱 눈치를 봐서 그렇죠. 제대로 쓸 수 없는, 예, 쓰는 사람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고 맞아요. 그럴 진짜, 때도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의식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육아휴직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름만 있는 제도 아니냐. 뭐 쓴 사람이 진짜 있긴 하냐. 외국에는 진짜 많이 쓴다더라 이런 어. 얘기 하더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점점 변화가 요즘엔 그냥 가고 자연스럽게. 있고, 예,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는 정말 출산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당연한 저출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개선되고 물론 각장 그 직장마다의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네. 저도 나은 방향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자, 작년 2024년은 갑진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였죠. 네. 2025년 올해는요. 네. 60간지의 42번째로 을사년이라고 부릅니다.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2025년. 을사년의 을은 청색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는 파충류인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을사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해일까요? 을사년을 다른 말로 풀이해라.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풀어서 얘기해 보라는 거네요. 작년에 갑진년을 푸른 용의 해처럼 말한 것처럼 을사년은 어떤 해일까요? 이건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면? 어렵지 않죠. 네. 그래도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그 을은 청색이고 청색 사는 파충류인 이것이다. 다 맞습니다. 저희가 쫙 풀어줬으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녹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문자를 주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또 잘 알아 뽑아서 선물 드리거든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한문을 그대로 이렇게 풀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을 뭐 2개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한문으로 그냥 써도 되고 이제 풀어서 정말 한글로 써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꿈을 꾸어요. 밤새 자라나 그대라는 꿈. 푸른 가슴에 따스한 빛과 비를 내려 나를 숨쉬게 하죠. 투명한 저 햇살도 향기로운 바람도 함께 있어 아름다운 것. 늘 푸른 박정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네. 자, 을사년은 무슨 해인가? 자, 맞습니다. 풀어 써보시오라고 저희가 문제를 냈어요. 정답은 정답은 푸른 뱀의 해 또는 청사의 해. 청사라고 해도 되는 청사. 거예요? 네. 오, 을이 청색을 의미하고 네. 사는 파충류. 맞습니다. 이게 사가 뱀사. 맞습니다. 푸른 뱀의 해. 네,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2025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는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했었는데 네. 요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이제 바뀐 제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효력은 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도 작년에는 2년이었는데 네.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2학년인 만 8세,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쓸 수 있었는데 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월 23일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살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미숙아 출산 때는요. 출산 전후 휴가도
작년은 90이었는데 올해는 100일로 늘었고 네. 유사산 휴가도 10일까지로 는다고 합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 우리는 그러면 3부로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새로운 뉴스들 우리 만나기로 해요. 네. 내 손가락 움켜쥐던 게 네가 내게 했던 첫인사인 것 같아. 힘든 하루 엄마가 된 너의 엄마와 난 그득히 고인 눈물이 첫인사. 우연일지 모를 파파에 날 부르는 거라고 우기던 가슴이 밤새 아파 울음 그치지 않는 날은 한없이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2025년도 우리 박경익 아나운서가 이 박경익 뉴스를 책임질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뉴스를 가지고 왔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두 번째 뉴스 가는 거죠? 네, 두 번째 가볼까요?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새롭게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대비 전략은? 자,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그리고 뭐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 많은 정보와 변화에 좀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요. 고교 학점제는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대학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서 교육부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을 했었고 네. 2022년에 특성화고 일반고 등에 좀 부분적으로 학점제를 도입했었는데 네. 올해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요,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그러니까 선택 과목 수강 전에 이수하는 과목, 이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을 하게 되고요.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해서 네.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본격적으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 운영 기준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도입되기 전에는 이제 단위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네. 이제 정말 대학교처럼 학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졸업 기준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04단위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시간 개념인데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부터는 192학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학점 개념으로 네. 바뀌는구나. 졸업 기준 192학점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네.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 그러니까 3년간 총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1, 2학년 때 수업을 몰아듣고 네. 3학년 때 적게 듣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학기당 최소 학점 28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한데요.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부터는 각 과목의 출석률 3분의 2 이상 네. 플러스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성적으로 I를 받는데요. 네. I가 뭐냐면 이제 미이수를 뜻하는 incomplete 받고 네. 또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따로 이수를 해야 학점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대학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 재수강 듣는 것처럼 네. 미이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꽈락이 생길 수가 있다. 어떤 과목마다 통과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와 선생님들의 노력이 엿보이고 있는데 네. 수행평가 4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이렇게 좀 비율을 구성을 해서 어느 한 과목에서
도드라지게 떨어지는 학생이 없게끔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하는 요 시점부터는 네. 문이과 역전 현상에 이제 의예과 2,000명 추가 선발이 이제 플러스로 도입이 되는데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수학 능력 평가 응시자가 30만 명대로 이제 점점 내려앉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8년 대학 입시부터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요 변화에 맞춰서. 그래서 결론은 국어와 수학 그리고 요즘엔 통합사회, 통합과학 네. 요렇게 네 과목이 이제 대표적인 과목인데 네. 어떻게 집중해서 성적을 올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너무 어렵고 네. 그리고 알아야 뭔가 합니다. 답답한 거 있죠. 야. 이 고등학생들의 입시 같은 경우는 네. 정보력 싸움이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음. 원초적인 네.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는 네. 게 아유, 우리나라 사교육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행 이 교육이 엄청 네. 유행이 있는 것만큼 네. 이런 제도에 맞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뭔가 계획을 짜면 이미 좀 늦은 거죠. 늦으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어떤 과에 맞춰 들어갈 건지를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이렇게 미리 좀 알아야 전략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고교학점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편차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점제로 운영을 한다. 요것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조카가 그 교환학생 갔다 와가지고 네. 아이들이 이제 외국 애들 공부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상대적 평가를 받고 큰 아이들과 그 절대적 평가에서 큰 아이들의 여유와 자존감이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 이건 의식 싸움이니까 사실은 맞아요. 기본적인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와도 1등 해야겠다. 대학 잘 들어가야겠다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문제 내드릴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네. 시간표 보고 좀 놀랐는데 네. 시간표를 보면요. 창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창체. 네, 창체. 무슨 말이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교육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을 의미하는 이 창체. 창체. 창체는 무슨 말일까요? 창체. 들어보긴 했거든요. 창체 이거 줄임말이거든요. 줄임말이거든요,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풀네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체. 창체. 요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초중고에 다 있어요? 이 초중고에 다 창체가? 있어요. 창체가 다 있어요? 있더라고요. 이게 명칭이 좀 변경된 것 같기도 한 게 변경됐어. 저희 때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CA 예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줄임말이죠. 그렇죠 줄임말일 거예요. 요즘은 교과목도 줄여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요 힌트 좀 주시죠.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영어로 한번 드릴게요. 네. 크리에이티브, 익스페리언셜, 액티비티. 어려운데? 뭐지? 쉽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창체는 뭡니까? 창체가요.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네. 활동. 이런 걸. 그래서 뭐 요 시간 되면 이제 예전에는 저희 때는 CA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뭐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 약간 이런 거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 동아리 활동하고 네. 봉사 활동하고 교과목 이외에 네. 머리를 좀 식힐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옛날 뉴스네요. 옛날 뉴스입니다. 자, 90년대엔 주 5일 근무한다. 달라지는 1990년. 90년대 우리나라의 생활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90년대 초부터 후기 산업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최첨단 기술이 쏟아내는 갖가지 문명의 이기를 극대로 활용하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 이제까지의 바쁜 생활 속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자아 회복 운동이 움튼다. 각박한 기계 문명 속에 흡수된 개체이기보다는 체온과 정을 그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개인의 권리 보호 움직임, 가정을 되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취미와 직업을 같이 하는 동호인끼리나 가정 문제, 알코올 문제,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끼리 동료 집단을 이루는 메타 패밀리가 늘어난다. 두 번째, 표현 감성 시대가 열린다. 자,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표현에 관심을 갖고 대중화된 고급 문화를 즐기면서 상품도 기능보다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줄 디자인을 중시한다. 이건 요즘이랑 맞네, 비슷한 것 진짜. 같아요. 세 번째, 내추럴 르네상스. 기계 문명에 식상한 도시인들이 자연을 동경하고 거리에서 문화 행사를 연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한다. 네 번째는 노인 파워 시대.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수명이 크게 늘어난다. 네. 노인들은 과거 부양받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자리를 잡는다. 다섯 번째는 여성 지위의 상승. 여성들의 고학력화, 사회 진출 증가, 가사노동의 부담 감소로 인해서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 속에 부부 중심 생활이 자리 잡는 반면 독심자와 이혼이 증가하고 남성들은 여성 고유 직업에 도전한다. 네. 마지막은 일석다조의 소비 패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는 복합 기능 제품이나 복합 기능 건물이 인기를 끌고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던 예술이나 학문들이 합쳐져서 통합 예술, 통합 학문을 이룬다. 야, 1988년 기사인데 네. 지금 보니까 진짜 겹치는 게 좀 많죠. 네. 여러 가지 변화가 확실히 네. 그때 미래를 잘 보고 계셨네요. 전망이 대충 지금 보니까 우리 그렇게 되고 있는 맞아요. 현실이네요. 와, 그래서 이게 1990년이 들어오면서 바로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지금 우리 2024년이니까 네. 지금 보면 대부분이 맞아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표현 감성의 시대가 열린다. 네. 요즘에도 감성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문제. 자, 1990년대 일어난 대표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네. IMF 외환 위기라고도 불렀는데요. 당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정량 기금 형태로 출자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이 국제기구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요? 국제기구의 정확한 명칭. 쉽게 말씀드리면 이 IMF의 네.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엄청난 위기였죠 그때. 네. 예, 그걸 잘 뚫고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네. 자, IMF 요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Oh, the good life, full of fun, seems to be the ideal. The good life lets you hide all the sadness you feel. You won't really fall in love, for you can't take the chance. So please be honest with yourself. Don't try to. 네, 1988년의 기사를 보면서 네. 우리가 지금의 현재를 비교해 보니까 오 그렇게 되고 있었다. 네, 비슷한 점도 많고 이미 이렇게 그러네요. 변화한 점도 많았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큰 위기였던 IMF 요거는 무엇입니까?라고 문제를 내드렸거든요. 정확한 네. 명칭 정답은요. 정답은 국제통화기금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옛날 뉴스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1월 1일 날 경익 뉴스 전해드렸고요. 맞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올 한해도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들 많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